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중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4부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의 의미, 그리고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여는 국민들의 기대와 그리고 우리 정부의 과제 짚어보고 있습니다. 시사인의 고재열 기자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읽어도 되냐고 이은지 PD한테 물어보니까 살짝 웃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도 된다는 의미로 알고 문자 하나 보내주신 거 읽겠습니다. 5373번님. 안철수 후보의 패착은 곽 박사님이 안 후보의 캠프에서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안철수 후보 제대로 들으세요. 저는 박사님이 국민의당 국회의원 전국구 1번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만 사람 볼 줄 모르는 안 후보의 한계입니다. 호남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이 잘못이었습니다. 진정한 자기 반성이 필요합니다. 아주 훌륭한 글인 것 같습니다. 이런 글을 자주 올려주시면 제 소리 못 들으십니다, 이제. 네. 그리고 0072번님,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에 군 복무 단축을 말씀하셨습니다. 공약 자체는 좋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 포병 현역 출신이지만 현역 군인의 주특기 완성은 사병이라도 전문성을 갖추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이런 말씀도 보내주셨고요. 7781번님, 대통령님 생존에 계시는 분들 중 진정으로 존경하고 힘이 돼주시는 분이 없으셨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이 우리 국민들의 존경과 의지가 되는 나침표가 되어주십시오. 7977번님, 뒤가 아름다운 대통령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가장 강한 말이네요. 네. 5373번님 또 보내셨어요. 나오신 두 분 너무 찬양 일생기면 채널 돌아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방송이 너무 편해졌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방송을 하다 보면 블랙리스트에 오를까 걱정이 되는데 이제는 막 이 어느 정도 도만 지키면 말씀들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이제 방송으로 돌아와서요. 인수위 없는 문재인 정부가 되지 않습니까? 한동안 황 총리를 비롯해서 지난 정부 인사들과 동거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조금 이제 새로운 이정표를 만드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수석 비서관들 중심으로 실무형들을 챙기는 그런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지금 사실상 내정자들 명단이 거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어떤 움직임이라고 봤어요. 네. 왜냐하면 어차피 그 내각을 구성을 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 지금 야당들이 각 당들이 또 상하정들이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대선 패배 이거 극복해야 되고 나중에 그 이후에 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제 홍준표 후보가 우리 이 만들었고 다 복구시켜놨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자유한국당 이끈다 이러고 나오면 또 친박 남아있는 분들도 거기서 또 뭐 이렇게 장악할 거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거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천천히 걸어가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급속도로 지금 속도를 내신 것 같아요. 약간 야당들도 좀 허를 찔린 기분이 아닐까. 이것이 어떻게 그러니까 제대로 될지 아니면 이것이 패착일지 이거는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판단이 날 것 같아요. 저 이제 그 부분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아까 이렇게 이제 3부 얘기하다가 조금 요건 하나 좀 이제 짚고 넘어갈 만한 포인트 같아서 그러니까 이 득표율의 의미 얘기하셨는데 그렇죠. 당선인 위주로 이제 좀 얘기를 했는데 다른 어떤 그 후보들의 득표율도 좀 우리가 주목해 줄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그러니까 뭐 또 순위별로도 이렇게 의미별로 할 수 있는데 일단 이제 문재인 당선자가 지역 구도를 깨는 득표를 얻지 않았습니까? 전국적으로 고른 득표를 얻었고 특히 PK 지역에서 그동안 이제 열세였던 PK 지역에서 더 많은 이 득표를 얻기도 했는데 그래서 지역 구도를 그런 깨는 역할을 했다면 그 지역구도 대신에 이번에 부각됐던 게 세대구도거든요. 세대구도는 분명히 나타나는데 재미있는 것이 3위를 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세대구도를 깼어요. 뭐 20대부터 이 60, 70대까지 고루 20% 내외를 한번 이제 득표를 이렇게 보시면은 좀 재밌을 텐데 그런 세대구도를 깨는 후보도
것도 나타났고, 예. 네. 그리고 또 이념 구도를 깨는 역할은 이 유승민 후보나 심상정 후보가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념 구도를 깼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보수 성향은 아니지만 유승민 후보가 하는 얘기는 일리가 있는 것 같다. 네. 그리고 내가 진보는 아니지만 심상정 후보 하는 얘기가 속 시원하다. 네. 그런 이제 그 유권자들의 의식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뭘 깼나 제가 고민해 보니까 분위기를 깬 것 같습니다. 아니 좀 덕담 좀 해주세요. 안 그래도 지금 예. 아니 24%나 얻은 2위 후보인데 분위기를 깼다고 하시기에는 너무나. 근데 저는 사실 어제 이제 당선이 거의 확실시돼서 광화문에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첫 얘기가 통합이었지 않습니까? 저녁에 이제 밤에 늦게 집에 들어가는 길에 살짝 고민되더라고요. 아직 뭐가요? 이런 상황에서도 홍준표 후보가 24%를 지지를 얻었고 그분을 지지하는 분들도 분명히 국민들이신데 저렇게 강성이신 분들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 이분들까지 어떻게 통합이 가능할까 상당히 고민스러운 거고 그 부분을 아마 문재인 후보가 가장 재임하는 내내 어떻게 보면 극복해야 될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지금 왜 이렇게 가파르게 빨리 임명들이 나오느냐 이제 그 부분에 얘기를 연결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허니문 기간이 짧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아주 짧은 허니문 기간을 거친 다음에 바로 야당의 공세가 이렇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식을 썼는데 하나는 야당 대표실을 찾아가가지고 바짝 엎드려서 도와달라, 함께 가자. 그런 이제 행동으로서 그것을 이제 제스처로 보여줬고 또 다른 하나는 진도를 빨리 나가는 거죠. 빨리. 비서실장, 국무총리, 국정원장.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여러 명을 던지면 그 중에 이제 강력하게 태클이 걸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또 받아주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좀 대부분은 그대로 가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오늘 이게 얼만큼 빨랐냐면 다른 후보 진영도 전열을 가다듬어야 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졌으니까 누가 책임진다. 나는 물러난다. 그런 그 흐름이 있는데 그거보다 한 박자 빨리 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빨리 스케줄을 당긴 거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100% 공감을 합니다. 진짜 저 스스로가 허를 찔린 기분이었으니까요. 오늘 아침에는 정말 당선 축하 인사하고 앞으로 어떤 전국 구상 같은 거 정도를 밝힐 거였지 실제로 급한 말로 정말 실무에 들어가 버리셨거든요. 근데 실무를 들어갔고 인선에는 어떤 명단들을 보면 또 뭐 이낙연 지사라든가 아니면 현역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대학 교수분이라든가 해서 딱히 인사검증 같은 거에서 그 좀 이른바 태클을 걸기가 어려운 분들 위주로 잘 이미 짜놓으셨더라고요. 뭐 신뢰성 여부는 모르겠지만 어느 언론에서는 이미 5일 전부터 이 내각 구도를 다 짜놨다고 하니까 준비는 철저히 해오신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도 질문을 이렇게 드렸었습니다. 지금 통합을 말씀하셨고 통합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으신데 문재인 대통령의 두 가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통합을 하셔야 되는데 이 통합이 빠르게 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잘못하면은 자기가 스스로 발목에 이렇게 발목 잡는 그런 형상이 나올 수가 있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내부 통합이지 이게 전체적인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설사 다른 야당에게 통합을 제안을 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자기 집도 수습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카드를 받아들일 수가 없고 받아들인다 해도 이게 무슨 정치적 꼼수가 아닌가라고 하는 상당히 기존의 정치적 그런 관습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될까 하는 의심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해결책으로 찾은 부분이 아마도 국방이나 안보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야당들과 공유를 해서 일시대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러면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지난 수개월 동안 제일 많이 들었던 뉴스 중에 하나가 뭐 사드인 거고 북핵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일본끼리 짬짬이를 해가지고 코리아 패싱을 해버린다. 이런 얘기까지 국민들이 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공유를 하고 내부 정책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정책 부분에 있어서 그때그때 각계격파를 할 것 같아요. 이 정책은 국민의당과 이 정당은 바른정당과 이거는 자유한국당과도 해볼 수 있다. 이런 식의 각계격파수를 쓸 수밖에 없다. 안 그러면은 연정이나 협치 같은 형태는 실질적으로 그거를 이뤄내기에는 각 당들의 사정이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그거를 이뤄낼 수 있는 수단으로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가장 지금 좋을 때 아니겠습니까? 다른 게 좋다는 게 아니라 국민 여론이 쳐다보는 눈들이 좋아요. 아침에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 가서 납작 엎드리는 정도까지 모습까지 보여줬는데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뭔가를 하겠다고 내놨는데 야당이 드러날 거 반대 못 하거든요. 그게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거라면. 고재열 기자.
통합이라는 키워드로 오늘 하루의 일정 그리고 인사 같은 걸 보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야당 대표들을 만나면서 예. 그런 이제 통합 행보를 또 했었고, 그리고 인사에서 보면 이를테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 네. 박원순 시장의 정무부 시장을 했던 그러니까 네. 경선에서 다퉜던 다른 후보의 참모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을 쓰면서 이 본인이 다른 이 같이 경선에서 겨뤘던 사람들도 다 쓸 것이다라는 예. 그런 부분을 보여준 거고 물론 이제 그래서 선거 캠프 사람들만 아니라 네. 당 모두를 쓰겠다라는 거를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민주당 정부를 불러달라 예. 하는 이제 그 부분에서 또 나타냈다면 예. 또 이제 이낙연 국무총리 이제 얘기한 그 호남 배려이면서 또 이 이낙연 국무총리 지명자의 스타일이 네. 상당히 좀 유연한 어떤 사교적인 이제 그런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네. 특히 국민의당과의 어떤 그 소통을 또 염두한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서훈 국가정보원장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이제 국정원 관료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이 초기 정부가 안정하는데 네. 가장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사실은 관료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박근혜 그렇죠. 정부나 이명박 정부도 처음에 인수위 단계에서는 정치인들 위주로 이렇게 하마평이 나와요. 네. 그런데 나중에 결국 결정되는 걸 보면은 초기에는 관료 출신들이 압도적입니다. 네. 그래서 그 관료들에게 당신들의 역할, 당신들의 롤이 여전히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 이렇게 예. 주영은 경호실장은 이분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또 마지막에 이렇게 경호하셨던 그런 분인데 예. 이제 어떤 측근 그룹들을 이렇게 소화하는 양식 네. 이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 통합을 해나가는지에 대해서 오늘 하루의 행보 네. 그리고 인사 이런 부분에서 신호를 줬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가장 놀라웠던 게 조국 교수 내정설입니다. 민정수석. 민정수석에. 왜냐하면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자리가 아시겠지만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자리고 그렇죠. 그야말로 검찰과 세무당국을 쥐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대통령이 휘두를 수 있는 가장 큰 칼인데 예. 민정수석 자리에 조국 교수를 앉힌다라고 하는 것은 예. 검찰과 그런 식의 인연을 맺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예. 검찰을 칼로서 휘두르지 않겠다라는 뜻이고 검찰개혁을 검찰의 독립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예. 의지가 표명이 될 수도 있고요. 예. 한편으로는 이게 야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들고 후보 시절에 네. 적폐청산이라는 단어를 처음에 썼다가 예. 굉장히 반발을 많이 불러왔어요. 예. 보복 정치하겠다는 거 아니냐. 당신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그럼 쓸어내야 할 적폐냐. 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우려를 불식시켜주는 또 신호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거는 그러면은 이 검찰을 동원한 과거에 네. 흔히 있었던 그런 식의 정치 보복은 안 하겠다는 그런 선언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 카드가 굉장한 신의 한 수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이제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거지 힘에 의해서 뭐 검찰을 뭐 때려 부수고 이런 식의 개혁이 아니라 정말로 새로운 어떤 방법을 시도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신선함을 주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하는 그 양상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시도하는 적폐청산이란 건 이런 방향이겠구나라는 이제 그 어떤 그림이 그려졌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적폐라고 그러면 가장 먼저 사람을 생각해요. 그동안 문제 있던 이를테면 이제 검찰 같은 경우도 우리가 박근혜 정부에서 문제 조직으로 지금 부상해 있지 않습니까? 우병우 사단이니 그런 사람들로 생각하고 적폐를 청산한다라는 건 그럼 그 우병우 사단인 사람들을 까내고 그런 사람들을 뽑아내면 될 것이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또 하나의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는 문재인 당선자의 이 적폐 청산이라는 거는 사람의 청산이 아니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적폐가 생긴 것들은 시스템의 문제였다. 그래서 조국 카드를 읽는다면 제가 봤을 때 검찰에 그렇게 어떤 식으로 쳐내고 속아내고 문제가 아니라 공직비리 수사처를 진짜 디자인하려고 하는구나. 진짜 그려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검찰을 이 적폐 조직이라면 그것을 고쳐내는 방향은 지금 홍준표 후보를 뺀 나머지 네 후보가 모두 동의했던 공직비리 수사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거를 추진할 카드로 이 비검찰 출신의 조국 교수에게 이걸 맡기겠구나 이렇게 봐서 문재인 정부에서의 적폐청산이란 거는 어떤 시스템의 구축, 그래서 상식을 복원하는 저런 형태로 나타나겠다. 꼭 사람 한 명 누구까지는 쳐내고 누구까지는 죽이고 누구까지는 살리고가 아니라 그런 시스템의 개혁, 시스템의 구축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2717번님, 문민정부 때처럼 칼국수만 고집하지 마시고 골고루 드시는데 다만 송로버섯만큼은 피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5794번님, 분유값 내려주세요. 2만 원 밑으로요. 어른들 먹는 쌀 한 말 4만 원, 아기들 주식 분유 한 통에 3, 4만 원입니다. 우유 생산 많이 하는 걸로 아는데 왜 이래 비싼가요? 인구 문제 심각한데 유아기에 양육비 많이 들어갑니다. 0405번님, 문재인 대통령님 유권자가 아님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한 표 못 보태드려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6140번님, 솔직한 대통령 되어주시고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한 대통령, 주요 현안에 대해 국민께 설명하는 대통령, 법을 시간같이 만들어주시고 한국을 새롭게 만든 역사적 대통령 되어주십시오. 5613번님, 무턱대고 시급 올리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현실적으로 문 닫았습니다. 가슴이 철렁거립니다. 8472번님, 당선 축하는 이제 그만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도 아니고 지역 참모들이 찾기를 막고 인도 막고 당선 살해하는데 국민들에게 피해 주면 안 되잖아요. 지역에서 누가 지금 이렇게 하는 모양이네요. 그죠? 그러게요. 그런 모습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자극이 될 수 있고 가장 반대되는 모습인데 그 부분은 혹시 있으시다면 당장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진짜. 앞에서 이제 조국 교수 민정수석 거론되고 있다고 했으니까 아직 임명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공수처, 공직자 비리수사처의 어떤 시발점인가 라는 의견도 주셨고, 청와대 인선에 이제 조각 작업도 속도를 내겠죠. 곧 이어서, 그죠? 그럴 타이밍이죠. 그리고 이제 속도를 빨리 내는 걸로 봐서는. 그런데 다만 뭐 걱정이라기보다는 너무 그건 역시는 서둘러서 하는 바람에 충돌이 빚어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가 자꾸 인선 과정에서 처음부터 비협됐고 인준도 안 됐고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초기부터 국민들의 신망을 많이 잃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사람 잘 쓰는 것만큼 사실 어떤 정치에 있어서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충돌 없이 지금 구상하고 계신 부분들이 아마도 그쪽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인선에서는 기자들은 투 트랙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 어떤 동의나 그런 과정, 청문회 과정을 거치지 않는 트랙을 먼저 빨리 구축하고, 이를테면 지금 이제 청와대 비서진을 구축하는 것과 그다음에 차관급 인사를 빨리 해서 실무에서 어떤 그 돌아갈 수 있게 구축을 해두고, 그다음에 가장 이제 시비가 많이 걸리는 사람이 총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리 지명을 조심스럽게 한 뒤에 그리고 이제 총리를 통해서 임명제청이 들어가는 이제 장관 인선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과정들을 그런 프로세스를 그렸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이게 지금 가파르게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한 부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총리가 내각의 임명권, 제청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리가 지금 내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낙연 총리 내정자가 추천하는 주요 장관들이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고 여기서 협의가 있다는 내용이 발표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부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끝으로 두 분께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 한 말씀씩 전문가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 3기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에서 공과를 따질 때 너무 여론의 어떤 것을 빌었지 제도나 이런 부분에서 좀 무리하게 추진하는 바람에 적도 많이 만들었던 과거가 있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 문제를 가장 잘 알고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돌아가더라도 그런 문제 없이 정말로 국민통합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이었고요. 고재열 기자님. 네, 이 청취자분들도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라고 했을 때 딱 한 가지만 얘기하겠다 이런 식의 표현이 많았어요. 근데 저도 좀 그런 생각인데, 그러니까 많은 걸 기대하지 않고 일단은 당분간은 올해는 대한민국 정상화만 시켜주셔도 큰일 하는 거다.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8829번님, 의료보험 개혁 부탁드립니다. 공단의 방만한 운영으로 서민 부담이 너무 큽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시대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의미와 과제를 짚어봤고요.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전달해 드렸습니다. 아마 이 방송 계속 들으실 것 같습니다. 시사인 고재열 기자, 양지열 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들 방송도 약간 달라진 걸 느끼셨습니까? 오늘 방송은 YTN 라디오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와 팟캐스트 팟빵 그리고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다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는 홈페이지와 포털 사이트 검색 통해 확인 가능하시고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은지, 작가 홍기 김은진, 기술감독 신동의 김성호, 진행의 곽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